미녀 안톤 체홉 1888년 1. 내가 아직 김나지아의 5학년이나 6학년에 다니던 때의 일로 기억된다. 할아버지와 함께 로스토프의 돈스키 현에 있는 볼사야 크레프카야 마을에 가는 길이었다. 8월에 폭염이 끓고 있는 끔찍하리만큼 따분한 날씨였다. 더위와 뜨겁고 건조한 바람, 그리고 우리를 덮쳐오는 먼지 구름 때문에 눈꺼풀이 달라붙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다.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귀찮았다. 깜빡 졸다가 잠이 깬 우크라이나인 마부 크로프가 말에게 채찍을 휘두른다는 것이 잘못해서 내 학생 모자를 때렸을 때도 나는 항의를 하기는커녕 찍소리도 않고 선잠에서 깨어나 시무룩한 눈으로 얌전히 먼 곳을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먼지 너머로 마을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였다. 말에게 여물을 주기 위해 우리는 바흐치 살라흐라는 아르메니아인 마을에 들러서 할아버지의 친구인 부자 아르메니아인의 집에 마차를 세웠다. 나는 이 아르메니아인처럼 만화같이 생긴 사람은 생전 처음 보았다. 바둑 깎은 조그만 머리 밑에 달린 짙은 눈썹, 새의 부리 같은 코, 길고 하얀 콧수염과 커다란 입, 그리고 그 입으로부터 삐죽 뻗어나온 벚나무 담뱃대.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라. 우스꽝스럽게도 잘록한 빨간색 외투에 넓은 코발트색 승마바지를 차려입은 빈약하고 굽은 몸통 위에는 작은 머리가 어색하게 붙어있었다. 이 인물은 팔자걸음으로 신발을 끌면서 입에서 담뱃대를 떼지도 않고 말을 했는데 눈은 둥그렇게 뜨고서 웃지도 않고 손님들에게 가능한 한 관심을 두지 않으려 애쓰는 그 행동 거지로 보면 전형적인 아르메니아인다웠다. 아르메니아인의 집안에는 바람도 먼지도 없었지만 스텝 지역과 길에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쾌하고 갑갑하고 따분했다. 폭염에 지친 나는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채로 구석에 있는 초록색 괴짝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이 기억난다. 칠이 안 된 나무벽과 가구, 그리고 황토를 바른 바닥은 햇빛에 바짝 구워져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어디를 보아도 파리들. 할아버지와 아르메니아인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소떼와 박목장과 양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사모바르를 준비하는데 앞으로 1시간은 걸릴 것이며 할아버지가 차를 마시는 데는 1시간 이상, 그 다음에 2~3시간 잠을 잘 터이므로 결국 4시나 되어야 기다림이 끝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또다시 먼지와 더위와 덜컹거리는 여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두 사람의 두렁거리는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 아르메니아인과 찬장과 파리들과 창문들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또한 내가 이 장면을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계속 보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텝과 태양과 파리들에 대한 정오심이 내 마음속을 가득 채웠다. 치마를 입은 우크라이나 여자가 먼저 찻잔을 쟁반에 담아들고 오더니 이어서 사모바르를 가지고 왔다. 아르메니아인은 느긋한 걸음으로 현관으로 나가서 소리쳤다. 마시아, 와서 차를 따라라. 어디 있니 마시아? 쟁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수수한 사라사 옷에 하얀 머리 수건을 두른 16살가량의 소녀가 방으로 들어왔다. 찻잔을 씻고 차를 따르는 동안 그녀는 나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나는 단지 그녀의 허리가 가늘었으며 맨발이라는 것과 밑으로 드리워진 속바지가 작은 발가락들을 살짝 덮고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었다. 주인은 나에게 차를 권했다. 나는 식탁 앞에 앉으면서 나에게 잔을 갖다주는 소녀의 얼굴을 살짝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으로 휙 바람이 불어오더니 권태며 먼지와 같은 오늘 하루 동안의 찌꺼기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현실은 물론 꿈속에서 보았던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인물을 넋을 잃은 채 바라보았다. 내 앞에는 미녀가 서 있었다. 번개를 한번 보면 알 듯 나는 그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나는 마시아가 혹은 그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대로라면 마시아가 진정한 미녀였다고 맹세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가끔 구름이 지평선 위로 어지럽게 모여들 때 태양이 그 너머로 저물면서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색깔들로 구름과 하늘을 물들이는 경우가 있다. 자주색, 오렌지색, 황금색, 연보라색, 분홍색. 어떤 구름은 수도사, 어떤 구름은 물고기, 또 어떤 구름은 터번을 쓴 터키인처럼 보인다. 석양은 하늘의 3분의 1을 덮고 교회 십자가 위에서, 영주의 저택 창문 위에서, 강물과 웅덩이 위에서 빛나며 나무들 위에서 아롱거린다. 저기 멀리 노을을 배경으로 들놀이 한때가 어딘가로 잠을 자러 날아가고
그리하여 소를 모는 목동이나 사리운 마차를 타고 제방을 건너가는 청량기사나 산책 나온 지주 나리들이나 모두가 이 석양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건 정말 아름답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 아름다움의 비밀을 알거나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르메니아 소녀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었다. 80 노인인 할아버지가 여자들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에 무관심한 이 거친 사나이가 1분 가까이 마샤를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이 애가 당신 따님입니까? 아베트 나자르이치 씨? 딸입니다. 내 딸이에요. 주인이 대답했다. 훌륭한 숙녀로군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칭찬했다. 화가라면 이 아르메니아 소녀의 아름다움을 고전적인 음경미라고 했을 터였다. 그것은 찬찬히 응시하고 있노라면 어느샌가 당신이 어떤 완벽한 형상을 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아름다움이었다. 머리카락, 눈, 코, 입, 목, 가슴 그리고 젊은 육체의 모든 움직임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창조자 자연은 그 속에서 덜끝만한 실수도 보이지 않았다.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이상적인 미녀라면 바로 이 마샤와 같은 오똑하고 자그마한 매부리 코와 크고 까만 눈동자를 바로 이런 긴 속눈썹과 우스어린 시선을 가져야만 된다고 믿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은 푸른 갈대밭이 고요한 강물에 어울리듯 그녀의 검은 곱슬머리와 눈썹이 그 이마와 볼의 부드러운 하얀 빛에 어울린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마시아의 하얀 목과 젊은 가슴은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지만 막상 이를 조각할 수 있으려면 엄청난 창조적 재능을 소유해야만 하리라는 생각도 들 것이다. 마샤를 보고 있노라면 당신은 무언가 특별히 즐겁고 진실한 이야기를, 그녀 자신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녀에게 하고픈 욕망을 점점 더 느끼게 될 것이다. 처음에 나는 마샤가 나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내내 시선을 깔고 있어서 화가 나고 부끄러웠다. 어떤 묘한 행복하면서도 오만한 분위기가 나와 그녀를 가르고 나의 시선을 심술궂게 차단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건 내가 온종일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햇빛을 쬐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어린애여서 그래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차츰 자신을 잊고 완전히 그녀의 아름다움에 도취되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스텝의 권태와 먼지도 생각나지 않았으며 파리가 윙윙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차의 맛도 알 수 없었다. 오로지 식탁 너머에 아름다운 소녀가 서 있다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나의 느낌은 묘한 것이었다. 마샤가 나의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킨 것은 욕망도 열광도 쾌감도 아니었으며 어떤 달콤하면서도 괴로운 슬픔이었다. 그것은 무구라 규정할 수 없는 마치 꿈처럼 모호한 슬픔이었다.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자신과 할아버지와 아르메니아인이 나아가서는 이 아르메니아 소녀까지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들 네 사람 모두가 인생에서 중요하고 꼭 필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렸으며 이제는 그것을 영영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할아버지도 슬퍼 보였다. 그는 이제 소나 양에 대한 이야기를 그치고 말없이 생각에 잠긴 채 마샤를 바라보고 있었다. 차를 마시고 나서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나는 집 밖으로 나와서 현관 앞 계단 위에 앉았다. 바흐치 살라호의 다른 모든 집처럼 그 집은 양지에 세워져 있었으며 나무도 처마도 그늘도 없었다. 아르메니아인의 넓은 마당에는 명아주 풀이 무성했고 주변은 지독한 폭염에도 불구하고 생기가 넘치고 시끌벅적했다. 마당을 이리저리 갈라놓고 있는 높다란 바자 울타리 너머로 타작이 벌어지고 있었다. 탈곡장 한가운데에 버티고 있는 기둥 주변에는 12마리의 말들이 한 줄로 메어진 채 큰 원을 그리며 달리고 있었고 그 옆에서 긴 조끼와 넓은 승마바지를 입은 우크라이나인이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는 말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이 짐승들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듯 소리치고 있었다. 아, 이 저주받을 놈들, 아, 이 망할 놈들아, 무섭냐? 밤생말, 하양말, 얼룩말들은 이 사람이 어째서 자기들로 하여금 한자리를 빙빙 돌며 밀집을 짓밟게 하는지도 모르고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사납게 꼬리를 흔들며 달리고 있었다. 말들의 발굽질이 일으키는 바람은 황금빛 왕겨들의 구름을 만들어 바자 울타리 너머로 멀리 날려보냈다. 가싸 올린 높다란 낯가리 주변에서는 쓰레를 든 아낙네들이 구물거리고 있었고 집 마차들이 돌아다녔다. 낯가리 너머에 있는 다른 집 마당에서는 기둥 주위로 똑같은 12마리의 말들이 달리고 있었으며 똑같은 우크라이나인이 채찍을 휘두르며 말들을 놀리고 있었다. 내가 앉아있는 계단은 뜨거웠다.
난간과 창틀은 열기로 인해 서며나온 나무 진 때문에 끈적거렸고 계단과 덧창에 드리워진 창살 무늬의 그늘 속에서 자그마한 딱정벌레들이 서로를 찔러대고 있었다. 태양이 내 머리와 가슴과 등짝을 구워대고 있는데도 나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내 뒤쪽 현관과 방 안에서 그녀가 나무판으로 짠 마루를 맨발로 타박타박 걷는 소리만 듣고 있을 뿐이었다. 찻잔을 다 치워 마시는 내 곁으로 휙 바람을 일으키며 계단을 뛰어내려가더니 그 얼음 투성이의 작은 별채로 새처럼 날아갔다. 양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것으로 보아 부엌임이 분명한 그 건물에서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어두운 문 속으로 사라지고 나자 문간에는 허리가 굽고 붉은 얼굴에 초록색 승마바지를 입은 늙은 아르메니아 여자가 나타났다. 노파는 화를 내며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있었다. 얼마 안 돼서 부엌의 열기로 얼굴이 발개진 마시아가 커다란 흙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문간에 나타났다. 그녀는 흙방의 무게 때문에 접시 있게 등을 구부린 모습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바자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서 탈곡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황금빛 왕기의 구름 속에 파묻히더니 집마차 뒤쪽으로 사라졌다. 말들을 몰던 우크라이나인이 채찍을 떨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집마차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아르메니아 소녀가 다시 말대 근처에 나타나서 바자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가자 사나이는 그녀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으며 꽤나 슬픈 목소리로 말대를 향해 소리 지르는 것이었다. 야, 돼지라 이놈들, 이 마귀 같은 놈들아. 그러고 나서 나는 줄곧 그녀가 맨발로 걷는 소리를 들으며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마당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 주위로 바람을 일으키며 계단을 뛰어내려가는가 하면 부엌으로 탈곡장으로 대문으로 분주히 달려갔고 나는 그녀의 모습을 뒤쫓느라 고개를 돌리기에 바빴다. 그녀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나의 슬픔은 더해갔다. 나도 그녀도 그리고 그녀가 왕겨의 구름을 지나 집마차 뒤로 뛰어갈 때마다 슬픈 눈으로 뒷모습을 쫓는 그 우크라이나인도 불쌍했다. 그것은 소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질투 때문인지 아니면 이 소녀가 지금 내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영영 내 것이 될 수 없는 타인이었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소녀의 흔치 않은 아름다움이 지상의 다른 모든 존재들처럼 우연하고 불필요하고 무상한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막연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어쩌면 나의 슬픔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관조할 때 인간의 마음속에서 불러일으켜지는 특별한 감정이었는지도 모른다. 누가 알겠는가? 3시간의 기다림은 순식간에 흘러갔다. 강에 가서 말을 씻기고 돌아온 카로프가 마차에 말을 매기 시작했을 때 아마도 나는 마시아의 모습을 놓친 것 같았다. 흠뻑 젖은 말은 기분이 좋아서 콧김을 내 뿜으며 발굽으로 마차를 툭툭 두드리고 있었다. 카로프가 말에게 물렀어 하고 소리쳤다. 할아버지가 잠을 깼다. 마시아는 우리에게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어주었고 우리는 집마차에 올라탄 후 마당을 나섰다.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화가 난 것처럼 말이 없었다. 2~3시간쯤 지나서 저 멀리 로스토프와 니체반이 보이자 그동안 줄곧 말이 없던 카로프가 주변을 휘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 아르메니아 아가씨 정말 대단했어? 그리고 나서 그는 말에게 채찍을 휘둘렀다. 2. 또 한 번은 대학 시절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이다. 5월이었다. 벨고로드와 하리코프 사이의 어떤 역에서 나는 잠시 바람을 쏘이려 플랫폼으로 나갔다. 역사의 정원과 플랫폼에 그리고 들판에도 벌써 저녁 어스름이 깔려 있었다. 역사 건물이 석양을 가리고 있기는 했지만 기관차에서 무럭무럭 뿜어져 나오는 연기의 끄트머리가 연한 장밋빛으로 물든 것을 보아 태양은 아직 저물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플랫폼을 거닐던 나는 밖에 나온 승객 대부분이 한 2등 객차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는 사실에 눈길이 미쳤다. 승객들은 마치 이 객차에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객차 주변에 모여든 호기심 많은 승객들 중에는 마침 나의 동행인 포병 장교가 있었는데 그로 말하자면 우리가 여행 도중에 잠깐 우연히 알게 되는 모든 이들처럼 온화하고 기분 좋은 사람이었다. 여기서 뭘 보고 계십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그는 아무런 대답 없이 눈짓으로 나에게 한 여자를 가리켰다. 여자는 17이나 18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아가씨였는데 모자는 쓰지 않았지만 러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한쪽 어깨에는 아무렇게나 쇼를 걸친 모습이었다. 아마도 승객이 아니라 역장의 딸 내지는 누이점으로 보였다. 그녀는 차창 옆에 서서
한 중년의 여자 승객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당장 언젠가 아르메니아인 마을에서 겪었던 바로 그 느낌에 불현듯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달았다. 아가씨는 대단한 미인이었으며 이 점에 대해 나는 물론 그녀를 본 누구라도 의심할 수 없었다. 만약에 상식적으로 그녀의 외모를 조목조목 묘사한다고 치면 정말로 멋있는 부분은 옅은 끈발로 물결치는 숱이 많은 머리카락밖에 없었다. 머리 위에서 검은 리본으로 매듭을 지어 길게 늘어뜨린 그 머리카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무언가 어긋나 있거나 아니면 극히 평범했던 것이다. 아양을 뜨는 독특한 방식인지 아니면 가까운 사이여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녀의 눈은 윙크하듯 가늘게 좁혀져 있었으며 코는 약간 들창고인데다가 입은 작았으며 옆에서 본 얼굴은 윤곽이 희미했고 어깨는 나이에 맞지 않게 좁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씨는 진정한 미녀의 인상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녀를 보면서 러시아적인 얼굴이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벽한 외모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만약에 이 아가씨에게 그 들창고 대신에 아르메니아 소녀와 같은 오똑하고 조형적으로 완벽한 코를 붙여놓는다면 그 얼굴은 아마도 원래의 매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었다. 차창가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 아가씨는 습한 저녁 공기에 몸을 움츠리면서 이따금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았으며 혹은 허리를 젖히기도 하고 혹은 손을 들어 머리를 매만지기도 했다. 또한 그녀는 이야기 도중에 웃으면서 표정으로 놀라움을 혹은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나는 그녀의 몸과 얼굴이 잠잡고 있던 순간을 기억할 수 없다. 아름다움의 비법과 마법은 바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작고 우아한 동작들, 그 미소, 그 표정, 우리들을 훑고 있는 날쌘 시선 속에 있었던 것이다. 섬세하고 우아한 그 움직임들은 젊음과 신선함, 그리고 그녀의 웃음이며 목소리에서 울리는 영혼의 순수함과 결합된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아이들이나 새들, 어린 사슴이나 나무들 속에서 발견하는 사랑스러운 연약함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왈츠와 웃음소리 속에서 정원을 춤추며 날아다니는 나비의 아름다움이었다. 그것은 심각한 사색이나 슬픔, 고요함과는 무관한 아름다움이었다. 플랫폼에 산들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그 가냘픈 육체는 갑자기 시들어버리고 그 변덕스러운 아름다움은 꽃가루처럼 흩어져 버릴 것만 같았다. 그렇군요. 이었고 두 번째 종이 울리고 객차로 가야 할 시간이 되자 장교는 한숨을 쉬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이 그렇군요가 무슨 뜻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다. 그는 아마도 그 미녀와 봄날 저녁에 공기를 떠나 갑갑한 객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싫어서 우울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는 미녀와 자기 자신과 나 그리고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꾸물꾸물 자신의 객차로 들어간 모든 승객들이 괜히 불쌍해졌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역사의 창문가를 지나치다가 그 너머의 전신장비 앞에 앉아있는 붉은 머리의 전신수를 보았다. 장교는 위로 뻗친 곱슬머리에 광대뼈가 튀어나온 누런 얼굴의 전신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전신수가 아까 본 미녀와 사랑에 빠질 거라는데 내 길을 걸겠어요. 이런 선녀 같은 여자와 한 지붕 밑에 지내면서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지요. 친구, 이런 시시하고 얌전하고 똘똘하고 꾸부정한 곱슬머리로 태어나서 우리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는 이 멍청한 미녀와 사랑에 빠진다면 그건 얼마나 불행하고 우스운 일일까요? 아니, 더 나쁠 수도 있지. 상상해봐요. 이 전신수가 아가씨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아내를 갖고 있다면, 또한 그 아내가 그와 마찬가지로 꾸부정하고 얌전한 곱슬머리라면 끔찍한 노릇이죠. 우리 객차 근처에서 한 차장이 광장 철책에 몸을 기대고 미녀가 서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깡마르고 푸석푸석한 밤새 잠도 못 자고 열차의 진동에 시달린 데다 소화불량을 듯한 얼굴로 감동과 함께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그 아가씨에게서 자신의 젊음과 행복을, 순수한 본성을,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을 본 듯했다. 그는 이 아가씨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치 온몸으로 인정하고 느끼는 듯했다. 일찌감치 노쇠해진다다 개기름이 흐르는 흉한 얼굴을 한 그에게 있어서 보통 사람의 행복이나 여행객의 행복 같은 것은 마치 저 하늘처럼 먼 곳에 있을 터였다. 세 번째 종이 울리고 여기저기서 호루라기 소리가 어지럽게 들리더니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먼저 차장과 역장이 스쳐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정원이 그리고 그 미녀가 지나갔다. 그 신비스러운 어린아이처럼 장난스러운 미소와 함께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뒤쪽을 바라보니
그녀가 눈으로 기차를 전송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플랫폼을 걸어가다가 전신수가 앉아있는 창문 곁을 지나게 되자 머리를 매만지든지 정원으로 뛰어갔다. 역사의 서편으로는 벌써 울타리가 끝나서 넓은 들판이 보였다. 해는 이미 저물었고 검은 연기는 막 싹이 터서 초록빛 빌로드처럼 보이는 밭 위로 물이 지어 깔리고 있었다. 봄날의 공기 속에도 어두워지는 하늘에도 그리고 객차 안에도 슬픔이 감돌고 있었다. 아까 보았던 차장이 객차 안으로 들어와서 촛불에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